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직전까지 아테네가 어떻게 변해갔나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페이시스트라토스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BC 528년에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어요. 늙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참주제도니까 그 아들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둘이 이 권력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둘 중에서 히피아스가 형이고 히파르코스가 동생인데 동생이 조금 띨띨한 점이 있었어요. 이게 좀 결국 문제가 됩니다. 사실 뭐 정치력으로는 뭐 히파르코스도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 성적 취향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술을 좋아해서 뭐 술자리 참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심포지엄에 간 거죠. 심포지엄이란 현재는 이제 학술회 같은 느낌이지만 당시만 해도 쉽게 말해서 술자리를 회식을 심포지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어로 회식을 심포지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작품 중에 향연이라는 게 있죠. 향연이 그리스어로 심포지엄이에요. 그리고 그 향연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술자리가 향연이죠. 근데 이 술자리에서 이 친구가 히파르고스가 어떤 청년을 봤는데 잘생긴 청년을 봤는데 히파르고스는 게이였던 것 같아요. 당시 게이들이 많았어요. 이 청년한테 이제 찝쩍거린 거죠. 너 나랑 좀 놀지 않겠나? 자네 뭐 잘생겼네 어쩌고 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청년도 음, 남자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 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난감하죠. 그 남자 애인이 기분 나쁘다 그랬겠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 자리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하르모니디우스, 하르모디우스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 이름이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나 봐요. 문제는 이 히파르고스가 이 하르모디우스를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이제 하르모디우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뭐 해보자 않겠니라고 이렇게 뭐 집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르모디우스의 남자 애인이 또 아리스토게이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또 계속 화를 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합니다. 하르모디우스가 계속 거부하니까 에이 젠장 이러면서 결국은 포기를 하죠. 대신 이 대신 복수를 하려고 결심합니다. 그 잘생긴 청년 하르모디우스에게는 예쁜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 이 누이 동생을 보고 이렇게 히파르고스는 하나 꾀를 생각해내요. 먼저 이 누이 동생을 찾아가서 아가씨 아주 이쁘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다음 판 아테나이아 축제 때 그 꽃을 주변에 던지는 그런 그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나. 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사실 이제 당시 아테네 여자들은 평소에 집 밖에 나갈 기회도 잘 없고 비교적 이제 집 안에 집 밖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뭐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히파르고스가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길잡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누이 동생을 히파르고스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가씨는 안 되겠어. 왜냐하면은 이 파나아테나이아 축제는 아테네가 처녀 신이기 때문에 처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길잡이를 할 수 있는데 아가씨는 처녀가 아니잖아. 그런 거야. 이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할머니우스의 누이가 막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딴 사람들 다 봤으니까 전 아테네가 다 날더러 처녀가 아니라 그럴 텐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당연히 처녀인데 처녀가 아닌 것도 억울하고 아니라고 들은 것도 억울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들은 것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리스토게이톤이 하르모디우스의 친구 애인인 아리스토게이톤이 하르모디우스를 찾아가서 우리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물론이다. 복수를 하자 결심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파나테나이아 축제일이 다가왔어요.
이 아테나의 축제일에 복수를 결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심에 불탄 이 두 청년은 파나아테나이아 행사날에 히파르쿠스를 살해하고 잡혀가지고 둘 다 사형당했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작품은 그 두 사람을 묘사한 참주 살해자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6세기, BC 6세기 말 5세기 초 정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 당시 아고라에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영웅으로 치켜 올렸죠. 물론 뭐 원인은 치정이었다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참주 한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그래서 치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히파르쿠스는 죽였지만 히피아스 그 형은 못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히피아스는 더 독재 정치를 더 강화해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무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시 스파르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죠. 왕이 두 명 있고 그리고 왕 두 명을 포함한 3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원로들이에요. 한 60세 이상 된 원로 노인들이고 왕 두 명은 이제 젊은이도 상관없는데 그 30명의 사람들이 게루시아라는 모임을 구성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또 5명의 에포르라는 또 더 높은 직위의 사람들을 또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상시로 나라를 운영했고 뭐 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게루시아를 소집하고 꼭 필요할 때는 또 민회도 소집하고 전 스파르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에포르나 게루시아 선에서 결정한 일들이 다 민회에서 다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도 귀족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두 왕의 이름은 클레오메네스와 데마라토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클레오메네스가 좀 더 야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메네스가 어느 날 델피에 신탁을 들으러 이제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무슨 문제 때문에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사자가 대답을 듣고 왔는데 그 대답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 뭐냐면은 너희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민주정을 회복하라 라는 신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질문과 상관이 없는 신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앞으로 신께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사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도 신탁이 나왔는데 너희 스파르타는 아테네 민주정을 회복하라. 이게 또 신탁이 나온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장면이 그 대피의 신탁을 묘사한 일러스트입니다. 모녀가 밑에 조그만 의자 같은 데 앉아있죠. 의자가 사실 산발이 의자입니다. 산발이 의자. 다리가 3개예요. 그 밑에서 막 이상한 전기가 막 올라와요. 그 전기를 마시고 모녀가 신에 씌어서 신의 말을 막 대신하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감탄사 같은 것도 그리스 감탄사 뭐 흔한 게 오토토이 하는 건데 뭐 그런 감탄사를 말하면서 아폴로 신께서 말씀하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 말을 듣고 신탁을 들어온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레오메네스는 할 수 없이 스파르타군을 끌고 아테네로 갔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 갔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아테네를 지배하던 히피아스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히피아스가 막 달아났죠. 히피아스는 어디로 갔느냐? 이 친구는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페르시아로 갔어요.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엎드려 절 같은 건 안 하는데 아마 다리우스 왕 앞에서는 엎드려 절을 했을 겁니다. 히피아스가. 그리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갈 거야 라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실제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델피의 신전에서 왜 뜬금없이 그 클레오메네스에게 아테네 민주정을 회복하라 라는 신탁을 내렸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나이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 사나이는 아테네 유명 귀족 집안 출신의 귀족인데요. 음, 돈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몰래 델피의 그 사제들하고 그리고 그 무녀들한테 뇌물을 꾸준히 먹인 거예요. 계속 뇌물을 먹이면서 혹시 스파르타에서 신탁을 받으러 오면 꼭 이렇게 말해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뇌물이 좀 통했나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클레스테네스는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하여튼 이 친구 뇌물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클레스테네스는 참고로 그, 그 소위 알크마이온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이 알크마이온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잠깐 알아볼게요. 이 조상 중에 이제 메가클레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스테네스가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중반에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지배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할 때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이 온갖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알크마이온 가문 사람들이 이 아테네 역사에서 고비고비마다 튀어나와가지고 뭐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꽤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크마이온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다시 또 계속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히피아스는 달아났는데 그렇죠. 아테네는 참주가 사라진 민주 사회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클레오메네스가 스파르타군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를 일단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이제 그냥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가는 거죠. 또 하필이면 이 클레오메네스한테는 아테네에 아주 절친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친 이름이 이사고라스였는데 좀 이상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사고라스가 클레오메네스한테 자네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이번에 내가 이 아테네 참수가 되도록 좀 도와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빚진 거란 게 사실은 클레오메네스가 옛날에 이사고라스 마누라랑 정을 통한 적이 있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메네스는 납득을 하고 이사고라스를 도와서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했어요. 일단 같이.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아테네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아크로폴리스로 쳐들어온 거예요. 막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 클레오메네스와 이사고라스 일파를 막 몰아낸 거죠. 한참 싸우다가 서로 이제 만나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전투 그만하고 아테네 정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고 클레오메네스는 스파르타로 돌아간 거죠. 이사고라스도 어딘가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클레이스테네스가 나타나서 소위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란 걸 하는데 재밌는 거는 클레이스테네스가 무슨 자격으로 이 개혁을 했는지 그걸 지금도 잘 몰라요. 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니고 아르콘이 되어서 한 게 아닐까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에피소드는 이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 왕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동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고민 끝에 페르시아 왕이 강하다고 하니 거기와 동맹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아테네 사절이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니까 늘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흙과 물을 바쳐라. 복종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확하게는 페르시아 왕한테 간 게 아니고 리디아에 있는 페르시아의 사트라프 총독이죠. 총독쯤 되죠. 총독에게 흙과 물을 바쳐버립니다. 이 아테네 사절들이. 이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클레스테네스의 기억이란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당시 아테네는 크게 사람들이 세 파로 갈려서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 싸웠다 그랬죠. 그게 이제 산악파와 평지파, 해안파 이렇게 세 파였는데요. 클레이스테네스는 그 세 파를 또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금 다르게 좀 나눴습니다. 도시파, 해안파, 내륙파. 이런 세 파하고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에 10개의 부족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네모가 세보면 10개입니다.
10개, 하나, 둘, 셋, 넷, 이게 10개인데요. 이 10부족에는, 10부족에다가 이 도시파, 해안파, 내륙파에 속하는 사람들 모두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 부족에는 도시파에 속하는 사람들도 몇백 명, 몇천 명 있고, 해안파에 속하는 사람도 몇백 명, 몇천 명 있고, 내륙파에 속하는 사람도 몇천 명, 몇백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을 10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각 부족 단위로 이제 정치도 하고 그리고 군사 훈련도 하고 보도는 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집을 했거든요. 그 지역 감정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부족을 만들으니까 이제 부족 단위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역에 상관없이 그런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네모와 동그라미가 타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한 부족 내에는 또 한 10여 개 대매란 걸 또 만들었습니다. 대매. 이 대매가 우리 지금 한 동쯤 될까요? 동보다 좀 작은 단위 같은데요. 실제로는 한 사람들이 대매 단위로 나중에 다 움직이게 됩니다. 대매가 큰 아테네 민회를 축소한 같은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게 굳어져 가지고 사람 나중에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구성할 때 소크라테스는 저는 알로페케 데메의 소프로니쿠스의 아들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대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그리고 같이 특히 군사훈련을 같이 받게 됩니다.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대매 내에 작은 의회가 있어서 대매 일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상부 의회로 보내고 뭐 그런 게 일어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실상부한 민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뭐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시민이라면은 민회에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귀족이 아니어도 아르콘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데미스토클레스 같은 사람은 귀족 출신이 아닌데 나중에 아르콘이 되는데요. 이게 클레스테네스의 계획이 없었다면은 아마 데미스토클레스는 아르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림에 보이는 장면은 페리클레스가 케라마이코스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례식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 내용을 보면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아테네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 시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정을 벌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긴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작은 일들은 대매 차원에서 다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각 대매에서 대표자를 보내서 약 500명이 참석하는 불례라는 걸 만듭니다. 불례. 불례가 요즘으로 치면 의회죠. 의회. 500명 구성된 국회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국회 안건을 논의하는 것도 모든 안건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밑에 그 대면서 올라온 안건 중에서 그 상임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시빌 오피스라고 있는데 여기 현재 아테네 아고라 유적에 남아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유적인데 여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사무실이 있던 곳이라고 이 표기가 된 거죠. 이런 데서 이제 그 안건을 심사해서 그중에 잘 골라서 불레 올리고 또 불레는 또 여러 안건을 또 이렇게 심사한 다음에 이거야말로 민회에서 논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 뭐 전쟁 같은 거죠. 전쟁. 뭐 다 메가라와 전쟁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민회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회에서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인 거예요. 민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시민이고 시민은 누구나 그 자기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 결정이. 현재 많은 나라들처럼 정치인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시민들이 나가 싸우는 게 아니죠. 시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